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했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이끌어냈죠. 푸틴이.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에서 총동원령의 분위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모스크바에서는 설입니다만은 모스크바 경찰들에게 자동 화기가 지급되고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마 반란이라든지 내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사전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아주 중대한 이 격변의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이 뭔가 큰 결심을 할 것 같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이런 가운데 이 전쟁이 끝나면 이 전쟁 지도부가 정말 사형에 준하는 전쟁 범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 또 러시아 국민들이 들으면 정말 분노에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 또 한 번 공개됐습니다.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어제보다는 좀 적습니다. 430명 전사.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 5대 격파, 차량은 7대 격파,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7문 격파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바흐무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이런 전과가 나오고 있는데, 전차는 어제보다는 좀 많습니다. 7대 격파가 됐으니까. 그래서 조금 뭔가 전투의 양상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병력은 어제보다 600명, 700명보다는 소폭 줄고, 전차는 한두 대, 많아야 3대보다는 많이 늘어났고,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고, 야포도 7문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 바흐무트에서 카모프 52 공격 헬기 2대를 격추를 했고요. 무인 항공기 23대를 격추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러시아가 이란제 샤히드 136 자폭 드론이죠. 이거 2차분 250대를 인수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키우를 공격했던 이 23대의 이 드론, 이것들을 잔해를 분석해 보니까 시리얼 넘버가 지난 300대 들어왔던 바로 그 시리얼 넘버하고는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2차분이 다시 들어왔다라는 데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샤이드 136 드론을 이란이 1차분으로 300대를 줬고, 이제 또 250대를 또 줬다라는 거고, 그 250대 2차분 가지고 심야에 드론 공격을 했고, 그 23대를 날렸는데 그 중에 16대가 또 격추됐다라고 하는 이 전과도 나와 있습니다. 19일 심야에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항공기, 즉 수호이 25 공격기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하고 핵탄두를 투발하는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호 25 같은 그런 작은 공격기를 가지고 핵 투발 훈련을 한다. 특히 이제 이 수호 25 같은 경우는 속도도 느리고 뭔가 장거리 유도 무기를 사용할 수 없고 그냥 폭탄인데, 또 아주 고고도로 날을 수 있는 비행기도 아닌데 이걸 떨어뜨리고 이 항공기는 무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르키우 경찰이 러시아의 제노사이드 안매장지 209를 수습했다. 하르키우에 탈환을 해서 이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집단 학살한 이런 안매장지 많이 봤는데, 이번에 또 도네츠크주와의 접경지역 쪽에서 안매장지에서 209 정도의 시신을 또 수습했다라는 건데, 정말 이 러시아군의 잔악한 이런 전쟁 범죄 행위는 끝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몰도바 정보국장. 몰도바가 바로 우크라이나 서쪽이죠. 그 서쪽에 있는 국가고, 그 몰도바 서쪽에 루마니아가 있는데, 몰도바는 나토가 아닙니다. 그런데 몰도바의 동쪽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바로 그쪽에 세로로 길게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친러주의자들이라서 러시아 쪽으로 독립을 하고 싶은 이런 분쟁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한 개 대대병력 정도를 집어넣고 있는데, 그 몰도바 정보국장이 러시아가 내년에 트란스니스트리아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모체로 해서 몰도바도 침공할 것이다 해서 몰도바군이 지금 비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러시아가 이렇게 몰도바까지 침공할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몰도바군이 워낙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마음먹으면은 여기는 언제든지 점령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완전히 소모되고 있는 러시아가 제대로 진짜로 침공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만은, 몰도바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러시아의 석유 재벌 재산을 압류해서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해외 은닉 또 도피한 그런 재산들, 하다못해 요트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압류해서 우크라이나에 전비로 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흐무트가 러시아군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흐무트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돌격들, 대포밥 집어넣고 그리고 또 다시 보병들 집어넣고 한 이런 행위들을 몇 달째 지금 계속하면서 그게 바로 러시아군 전체를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푸틴이 FSB의 전략시설 그리고 인프라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인프라시설 공격, 변전소, 발전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이 추운 겨울날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난방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지금 보내고 있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들도, 또는 우크라이나의 지금 이제는 한 600km 날려보내는 투폴레프 143 드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역으로 이제 러시아의 인프라를 때려서 러시아가 이 추운 겨울에 아주 혹독한 추위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계 강화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고, 푸틴이 전쟁 유공자에게 크림반도 등에다가 토지를 제공했는데 지금 크림반도에 들어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남부의 러시아군 교두보를 파괴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쯤에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남쪽 거기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래서 시가전에 들어간다 라고 보도가 나왔고 저희가 또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이 바흐무트 안에 이 70일 예거 여단 같은 이런 특수부대들이 있고, 이 70일 예거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나 독일에 가서 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특수전 교육 또 시가전 교육을 받은 부대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70일 예거 여단에게 러시아군들이 들어갔던 러시아군들이 박살나서 다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마린카에서 역습으로 마린카 남쪽의 정착촌을 탈환했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부전선에서 무의미한 소규모 산발적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인명피해가 당초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포로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별도의 시신 수습 부대까지 운용되고 있는데 그 증언이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무차별 죄수 징발로 인해 동부전선에서는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망자가 존재하며 부상병보다 전사한 병력의 숫자가 3배는 더 많은 수준이라고 최근 포파나야에서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포로가 현지 시각 12월 20일 밝혔습니다. 루안스크 출신으로 크림반도에 거주하다가 징집된 40대 남성 블라디미르 니콜라이비치 세이축 씨는 지난 12월 초 포파나야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체포됐는데요. 당시 니콜라이비치 씨는 사망자 유고를 정리하던 중에 들이닥친 우크라이나군 부대에 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세이축 씨는 전쟁 전 크림반도의 러시아 정교회 수도원에서 일했는데요. 지난 11월 3일 징집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마을 주민들 수백여 명과 함께 버스 5대에 나눠 타고 크라스노다르로 보내졌다가 다음날 열차편으로 루한스크시 농업기술학교로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동원 예비군들이 한 일은 강제 노역이었는데요. 그와 그가 속한 부대는 무장을 하지 않은 노역 담당 부대로 포파나야, 바흐무트, 솔레다르 지역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이축 씨는 포파나야에 갔을 때 가로, 세로 30m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널려져 있는 55구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대부분의 시신은 조각나 있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수습해 후방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상자 대부분은 은퇴 연령이 됐음직한 나이든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 손목에 환자 표식인 흰색 또는 빨간색 팔찌를 차고 있었다라며 이 표식은 에이즈 또는 간염에 걸려 전투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아마도 쓸모가 없어진 사람들이 대포밥으로 떠밀려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내 손을 보라. 내가 만진 시신과 그 썩은 흙이 이제는 씻기지도 않을 정도로 손에 깊이 박혀 있다 라며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는 한 달 반 남짓한 시간 동안 포파나야 인근 지역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신을 보았는지 추정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를 신문한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들은 일반적인 전사자, 부상자 생선 비율은 전사자 1, 부상자 3 정도지만 포파나야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반대가 된 것 같다 라고 놀라워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세이축시의 진술을 토대로 포파나야 지역에서 대량의 시신이 유기되어 있는 매장지를 여러 개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이축시의 증언은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전국의 교도소에서 불법적인 인력 동원을 실시해 이들을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는 러시아 내 증언들과 일치하는데요. 바그너 그룹의 죄수부대 운용, 대포밥 투입과 관련한 물증과 증인이 우크라이나 측에 직접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시신 일부의 신원을 확인해서 러시아 측 유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이를 이용해 러시아 내 반전 여론을 더욱 확대시키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와 바그너의 이러한 만행들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면 러시아의 집권 세력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가 시신 안매장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정말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죠. 크림반도의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징집령을 받고 11월 3일 날 그래서 버스 타고 크라스노다르로 끌려갔다가 크라스노다르에서 바로 이제 열차 타고 루한스크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복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무가 뭐냐? 그냥 노역이었다. 그래서 예비군 동원령을 받고 갔는데 전투원이 아니고 바로 그냥 시신 수습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했다. 라며 손을 보여주어 아까 손 봤죠? 그 손이 바로 이 사람 손인데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시신을 수습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시독이 손에 이렇게 있더라. 완전히 깊게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아들이 그 해양경찰 의경을 갔었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할 때 제주 해경에 있었는데 당시 이제 제주에서 어떤 시신이 익사한 시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시신을 인양하는 일을 제 아들이 직접 했는데 그 시신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액체가 떨어졌겠죠. 그 액체가 한쪽 발에 떨어졌는데 그게 제대하고 꽤 오랫동안 한 1년 넘게까지 시커멓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시독이 무서운가 봅니다. 강한가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아예 장갑도 없이 이런 식으로 노역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환자 출신들이었더라. 그리고 시신들이 전부 조각조각 나 있었다. 조각 나 있었다라는 것은 포격을 맞았단 말이죠. 총 맞고는 조각이 안 나죠. 포격을 맞았으니까 조각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팔에는 환자의 표식인 흰색, 빨간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어떤 그 증세의 경중에 따라서 또 병세에 따라서 팔찌의 색깔은 다르겠죠. 그래서 간염이나 에이즈 이렇게 해서 직접 전투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이걸 이제 대포밥으로 몰아서 박격포나 야포가 날아오면 그 해당 지점을 이제 대충 인지하고 그 지역에 대포병 사격하는 이런 용도로 썼다. 그것도 러시아 국민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러시아로 팩트로 알려지게 됐다. 그래서 최초로 그러한 대포밥 관련한 증거, 여기 증거 그리고 증인을 우크라이나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완전히 알려지면 러시아 내 반전 그리고 반푸틴 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지 않겠냐. 왜냐? 저렇게 매몰된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포파나야가 있죠. 포파나야가 있고, 그리고 포파나야에서 직진해서 서쪽으로 가면 바흐무트죠. 그래서 이 포파나야의 이 사각형 박스, 이 지역에서 지금 이 증언을 한 이 사람이 시신 수습 작업들을 지금 한 달여 동안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던 동안에 시신 수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와서 이제 잡혀갔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다 불개된 거죠. 자, 여기에 포파나야, 정말 여기도 세베로도네츠크 함락되기 전에 굉장한 격전지였는데 이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시신이 매장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게 낱낱이 공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앞으로의 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러시아군 탄약 고갈설이 일선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정밀 유도 무기도 거의 바닥났다는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고사 직전의 러시아가 1월 중 마지막 힘을 짜내 최후 대공세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엄청난 포격을 쏟아붓던 바흐무트와 포파나야, 아우디우카 일대에서 포격 강도를 최근 며칠간 크게 낮추었으며, 이는 러시아군의 포탄 재고량 소진과 보급체계 붕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우크라이나 동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12월 20일 밝혔습니다. 동부작전사령부의 포병 지휘관들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바흐무트 지역에서 며칠 사이 포격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며, 저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능력을 훨씬 초과해 과도할 정도로 포탄을 낭비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부작전사령부는 현재 이상기온이 계속되면서 기동부대 진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전투는 사실상 포병에 전적으로 의존해왔다라며, 포병 의존도가 아주 높아진 상황에서 포격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들의 포탄이 바닥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동부전선에서 엄청난 규모의 포격전을 벌였고, 지난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은 1일 5만 발 이상, 우크라이나군은 1일 7천 발 이상의 포탄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엄청난 규모의 포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전선에서 전술적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의회 로만 코스텐코 의원은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포병 운용 성격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며, 그들이 수백 발의 포탄을 엉뚱한 곳에 쏟아댈 때 우크라이나군은 엑스칼리버나 GMLRS 같은 정밀 유도 탄약 단 몇 발만으로 그들의 지휘부와 탄약고를 정확하게 강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재래식 포탄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재고도 거의 떨어진 상황인데요.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서기는 현지 시각 12월 19일 우크라인카 프라우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러시아가 감행한 미사일 대량 공격은 앞으로 두세 번, 많아야 4번 정도가 한계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닐로프 서기는 그들은 비축된 물량을 대부분 소진했고 신규 생산하는 물량도 소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라며, 이제 그들은 이란제 드론에 의존하겠지만 최근 일부 도시에서 100% 요격률을 보인 것처럼 이란제 드론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내각회의에서 포병용 탄약과 정밀 유도무기가 대부분 바닥난 러시아가 1월 중에 벨라루스군을 포함해 대규모 병력을 끌어모아 최후 대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오신트 소식통들은 푸틴이 러시아판 발지 대전투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최후 대공세를 감행할 경우에 북부와 동부, 남부 전역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모든 전력을 집중하는 식으로 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최후 대공세가 실현되면 러시아군의 재래식 군사력은 사실상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하루에 5만 발 정도의 탄약 포탄을 쏟아붓던 러시아가 최근에 그 포탄 사용이 꽤 줄었다. 특히 지금 땅이 아직 얼지 않아서 기동부대끼리의 직접적인 전투가 벌어지지 않고 대부분 포격전으로 지금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포격을 하루에 5만 발 쏟아붓던 것을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줄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이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급이 왜 안 되냐? 재고가 없다. 이제 다 떨어졌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푸틴과 이 벨라루스의 루카첰코가 만나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그들도 지금 이제 푸틴과 루카센코의 회동에 맞춰서 그들도 지금 완전히 그냥 군부 또 정치권, 행정부 요원들이 회의를 했죠. 그래서 1월 러시아군의 마지막 대공세, 총공세에 대비하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 있는 벨라루스군 7만 5천 명, 그래서 러시아군 이렇게 해서 많으면 적으면 8만 5천, 많으면 9만 2천 정도 되는 병력이 벨라루스에 대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군 15만 명 이렇게 해서 총 22만 명 이상이 양 사방에서 개전초처럼 벨라루스 쪽에서 이 체르니우 쪽에서 키이우를 치러 내려가고, 그리고 하르키우 쪽에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돈바스 지역에서도 치고 들어가고, 자포리자 쪽에서 또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양 사방에서 다시 치고 들어가는 최후의 대공세를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2차 대전 때 1944년 겨울 독일이 마지막 어떤 쥐어짜서 동부전선, 즉 소련군하고 싸우던 동부전선에 있는 병력까지 빼내서 서부전선의 미군과 영국군 등 연합군을 향해서 마지막 공세를 펼쳤던 그 발지 대전투죠. 영화도 나와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는데, 지금의 그 벨기에 지역 아르덴 숲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었고, 그게 이제 이듬해 1월 말까지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연합군은 한 70만 명, 그리고 독일군은 한 30여만 명 이렇게 동원을 해서 붙었고, 연합군이 한 19,000명 죽었고 독일군이 한 13,000여 명 죽었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더 많이 죽었으니까 그럼 독일군이 승리한 거냐? 전투에서는 소폭 이렇게 조금 더 우위를 보였지만 전쟁에서는 졌죠. 왜냐? 그 발지 대전투를 하기 위해서 동부전선에 있던 소련군하고 싸우던 병력까지 빼내서 미군을 치기 위해서 들이쳤으니까 소련군은 자유로워진 거죠. 그래서 소련군이 베를린에 먼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즉 미군 19,000명 죽이기 위해서 소련군에게 뒤를 그냥 허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베를린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죠. 5월 달에. 그래서 망해버린 거고, 이때 이제 알프레드 요들이라고 하는 상급 대장인데, 그냥 대장보다 조금 더 높은 상급 대장인데, 이 사람이 국방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지금 정도의 전황이라면 마지막 카드 한 장에 뭔가를 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정말 최후의 대결전을 했던 게 발지 대전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러시아가 최후의 대공세를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황,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포탄도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2의 발지 대전투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히틀러의 멸망을 6개월 앞당겼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최후의 대공세 러시아 해서 푸틴 그리고 러시아의 패망을 6개월 정도 앞당기길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